방법을 놔두고 그건 안 쓰고 방법 찾고 있으니까 없는 거죠. 해답이 여기 있는데 그 해답은 싫고 나머지 중에 찾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오늘 기사 보면은 전세난을 예상하고도 임대차법을 강행한 민주당, 배신당이 들끓는 민심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자 하니 민주당에서 저는 이것을 시행했을 때의 이런 후속 어떤 영향, 지금과 같이 소위 말하는 난리가 나는 상황을 예상치 못하고 입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알고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쉽게 간과하거나 묵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좀 몰랐다고 생각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거를 강행했다는 점은 저도 아직도 쉽게 믿어지진 않아요. 예, 솔직히 소위 말하면 솔직히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좀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상태에서 법안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강행 처리해서 이렇게 됐다고 판단했는데 알면서도 그랬다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사태인 거죠. 예, 몰랐다면 용서라도 되지만 돌이키면 되지만 알면서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이슈화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데요. 민주연구원은 실제로 지난 6월 30일 우리가 이 법이 8월 4일날 통과됐으니까 그 전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6월 30일 세미나를 개최해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자리에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임대료 규제가 임대인에게 나쁘고 임차인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제도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급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장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임대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임대주택의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저희들이 다 한 얘기죠. 이거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임료 규제 회피 행동으로 임대주택 공급 위축 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하니까 우리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했을 때 거기 부작용을 보란 얘기예요. 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들 다 해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자, 같은 세미나 참석한 이강원 참여연대 변호사는 세미나 자료집에서 놀라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법 개정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본격적인 반대 여론 조성을 시작했다. 논의가 정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져와 곧바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논의를 맡기면 20대 국회같이 쟁점 법안이라고 계속 소위원회 가서 논의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뿐더러 법사위원들이 이런 논의 익숙치 않다. 그러니까 토의하지 말고 법사위에 논의를 맡기지 말고 곧바로 통과시키자라는 얘기를 미리 사전에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러한 어떤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걸 알면서도 이거를 강행시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최근에 알려졌고 전세가 급등, 전세 소멸 등 서민들이 다 그러니까 결국 고통은 누가 받아요? 이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알면서도 법을 통과시킨다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이해가 가죠. 국회의원들이 보기엔 임대차법으로 피해본 국민들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은가 보다. 본인들이 겪어봐야 합니다.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게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에요. 부동산은 우리나라 자산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비중이고, 그거는 전세를 들어간 분도 마찬가지고, 매매로 구입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몇 억씩 들어가 있는 게 내 자산의 80% 이상 되죠. 그죠? 현금으로 솔직히 통장에 1억 이상 갖고 계신 분도 많지 않잖아요. 거의 10종 팔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증금이 갑자기 몇 억씩 뛰게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강행했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강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조차 저금리 때문이다. 그죠? 상급지 이동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3+3 최대 6년 보장하는 거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의를 또 했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 지금 전세난이 열심히 복구를 하려고 해도 빠르게 정리가 안 될 텐데 지금 어떤 인식이나 마인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파악이 돼요. 자,
영끌로 8억 전셋집을 구했는데 윗집은 4억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어요. 보세요. 같은 아파트인데 전세금은 최대 2배 차이. 주공아파트 하나는 3억 8,800, 7억 5천. 실제로 2배 차이가 거의 나죠. 대치동 음마도 4억 2천에 파산도 2배 차이가 나고요. 공동 매매한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가람 아파트도 마찬가지, 도남동도 마찬가지. 같은 평수의 집들이 이렇게 같은 시기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적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봅니다. 예, 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전세가 되고 역전세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세가 같이 변동돼서 움직이는 거지 한 단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어떤 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어떤 건 내려가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금리 때문입니까? 이게 상급지 이동 때문이에요? 이거는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몇몇 분들은 괜찮죠. 그러나 여기를 얘네들이 싸게 들어가는 덕분에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올라간 금액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해서 쓸데없는 다른 신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예요. 굉장히 잘못된 제도죠. 그죠? 이런 식의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써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라고 마냥 속이 편한 건 아니죠. 그죠? 2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심할 단계 아니에요. 2년 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한번 썼어요. 지금 3+3 발의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셨죠?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 네티즌들이 국민들이 미쳤다고 지금 2+1로도 이 난장판이 났는데 왜 3+3 하고 있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법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2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2년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1년도와 22년도가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의 공급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공급하려면 5년 걸려요. 2년 뒤에 딱 맞물려 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마무리가 되면은 공급 없죠. 신규 공급 없죠. 그 다음에 기존 공급 없죠. 그리고 뭐 사전 청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다 지금 전세를 수요를 살고 있죠. 사전 청약자들이 집을 구하겠습니까? 청약 들어가야 되는데 무주택 요건 준비해야 되는데 사전 청약 늘렸죠. 6만 명인가로 늘렸고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전세 수요는 공급은 최저인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율이 끝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임대인을 생각해보세요. 옆집은 7억 5천에 했는데 나는 3억 8천에 세를 놨어. 네? 임대인 입장에서 환장하죠. 이 사람도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엄청 대박 났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완전 쪽박찬 거죠. 7억 5천에 놓을 수 있는 시세를 3억 8천에 놓은 거예요. 열이 부글부글 끓죠 지금. 그런 상태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2년 뒤에 한 10억 가 있겠죠? 3억 8천에서 바로 10억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은 2년 뒤에 다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상승한 것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2년 동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 장관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2년 뒤에 저는 진짜 무슨 아비규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세에 대한 아비규환이 나올 것 같아요. 혼돈의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걱정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좀 청약으로도 막 몰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청약에 몰리니까 점수가 무지하게 높아지죠. 과천 로또 심한 고문이다. 왜? 4인 가족의 만점자도 탈락했습니다. 4인 가족이 만점자. 그러니까 좀 좋은 지역에서는 4인 가족이고 청약 한 15년 이상 붙고 싹 다 부어서 만점 만들어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가점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 청약 점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84점 만점인데 부양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35점,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최대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최대 17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4인 가족 만점자라고 얘기한 거는 무주택 기간 15년 채웠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채웠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한 20년 가까이를 전세로만 살아오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이번에 청약통장을 드디어 꺼내 든 거예요. 그 4인 가족이야. 요즘에 3인 가족도 많고 지금 현재 우리 가구당 평균 가구수가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4인 가족이면 많은 가구수죠. 자녀 둘이 있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머지 기간 다 채우고 다 집어넣었는데 탈락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부양가족이 3명인 건 4인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주는 빠지는 거니까 부양하는 가족이니까. 그럼 4인 가족 최고 점수가 69점인데 69점 갖고 과천을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만점을 거의 한 15년 이상을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4명 이상이라는 거는 자녀가 셋이거나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5명, 6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을 봉양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 높이기가 다른 것들은 뭐 1년 해봐야 1점, 2점 올라가는데 이거는 사람 하나 데려오면은 5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막 아이를 낳을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을 봉양하는 분들이 갑자기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청약 점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게 모시고 나서 당첨된 다음에 뭐 어떻게 다시 또 분가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그 청약기 집어넣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30대, 40대 분들은 기간도 안 되겠지만 기간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특공 같은 걸 해야 돼요. 특공.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생애 최초 청약이라든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특공이 돼야 되는데 특공은 안 몰릴 것 같습니까? 이번에 과천 특공이 거의 한 400대 1 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로또죠, 로또. 그거 기대면서 계속 또 기다리실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분상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되는 거고 대출 안 해주니까 뭐 청약 아니고서는 사실 집도 못 사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니까 다 몰리게 되는데 몰리는데 엄청나게 몰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락을 하고 일부 소수의 로또 분양자만 양산시키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난이 이렇게 예상되고도 임대차법을 강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시장에서 국민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거고, 특히나 임대차법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임대인이 됐건 임차인이 됐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인데 법사위도 안 하고 상대 반대편 당에서 반대할 수 있으니까 후딱후딱 처리하자,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아이 뭐 크게 상관없자, 뭐 이런 식의 행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세 얘기를 최근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사의 절반 이상이 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해결법을 제공했지만 듣질 않고 있죠. 2+2 같은 것들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전세 공급이 더 빨리 해야 되고, 전세 공급이 신규 공급이 물리적 시간 때문에 바로 공급이 안 될 거라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도 넓혀주든지, 뭐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를 해주든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10년치를 돌아봐도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을 놔두고 그건 안 쓰고 방법 찾고 있으니까 없는 거죠. 해답이 여기 있는데 그 해답은 싫고 나머지 중에 찾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일은 다 벌려놓고 고통은 다 국민들이 받고 해결은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